안녕하세요. 저는 자식의 폐륜으로 지옥 문턱을 밟고 온 70대 여자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제 이야기는 너무 충격적일 수 있으니 듣기 전에 다들 마음의 준비를 해주세요. 저는 남편과 20대 초에 각자 부모님들이 주선해 주신 선자리에서 만났어요. 나중에 해준 말인데 남편은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점수를 얻으려고 그냥 했던 말일 수도 있지만요. 저는 남편이 조금 무뚝뚝하지만 우직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이는 사람이라 마음이 갔죠. 그런데 색다른 면도 있었어요. 처음 만난 다방에서 저 앉으라고 의자를 빼주었거든요. 요즘이야 매너라고 해서 그런 일이 흔하지만 그때 당시엔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무척 놀랐어요. 남편은 그렇게 무뚝뚝하면서도 은근히 다정하고 자기 사람을 잘 챙기는 정 많은 남자였습니다. 일사천리로 결혼한 저희는 오순도순 잘 살다가 두 아들을 낳았죠. 딸이 너무너무 갖고 싶었지만 마음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두 아들은 자라는 내내 저에게 기쁨이고 축복이었습니다.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도 어찌나 다른지 첫째와 둘째는 딴판이었어요. 둘째 아들은 막내답게 애교가 아주 많고 영특한 아이였죠. 반면 첫째 아들은 남편을 닮아서 무뚝뚝한데 이상하게 어려서부터 돈 욕심이 많더라고요. 그런 면은 동생이 생기자마자 드러나더군요. 원래 자기 혼자 받던 사랑과 관심을 동생과 나누게 되니 뺏겼다고 생각했는지 자기 것에 집착하기 시작했거든요. 제 것은 당연히 제 것, 동생 것도 제 것이라 동생이 가진 것을 빼앗으려 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다정했던 남편이 아들들에게는 엄하더군요. 아이가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호되게 혼을 냈어요. 그러니 저는 반대로 뒤에서 아이들을 달래주고 오냐오냐 하게 되었죠. 욕심 많은 첫째의 성격은 자라서도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잘 자라서 둘 다 결혼을 했는데 큰아들은 자기와 비슷한 여자를 데려왔더라고요. 첫 만남 자리에서부터 메인 메뉴를 자기 앞으로 슬쩍 끌어당기며 식탐을 부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예당과 예물을 고를 때도 대놓고 욕심을 부리더군요. 조금 걱정됐지만 자기들끼리 좋다는데 어쩌겠어요. 결혼은 시켰는데 제 걱정은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 둘째 아들이 결혼하는데 첫째 며느리가 그렇게 질투를 하더군요. 집안의 첫 결혼이라 첫째 결혼할 때 해준 게 더 많은데도 둘째네 집에 뭐 하나 해주는 꼴을 못 보더군요. 제가 시어머님께 물려받은 보석이 있어서 아들들 결혼할 때도 물려주곤 했거든요. 둘째 며느리에게 줄 보석을 골라 금은방에 수선을 맡기려는데 첫째 며느리가 반대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다이아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요새 누가 그렇게 큰 거래요? 너 때는 더 큰 거 해줬는데? 어머, 저는 집안의 대들보인 맏며느리니까 그렇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물반지 크면 거추장스럽다고 잘 하고 다니지도 않던데. 그럼 집에 잘 보관해뒀다가 요긴히 쓰겠지. 그래도 너희 결혼할 때랑은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하지 않겠니? 요즘 어린애들은 너무 잘해주면 나중에 기어오른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그건 뒀다가 저희 딸 결혼할 때 주시면 어때요? 있지도 않은 딸 거를 벌써 욕심내는 거야? 너희 딸 낳으면 그때는 내가 더 좋은 걸로 해줄게. 이건 둘째 며느리한테 양보하자. 그러자 첫째 며느리 입이 대빨 나오더라고요. 제가 벌써 자기보다 작은 며느리를 더 예뻐하는 것 같아 질투가 난다나요? 자기가 받은 건 생각도 못하고 계속 욕심을 부리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축의금 문제도 실망스러웠어요. 둘째는 형 결혼할 때 축의금 200만 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첫째는
형이 되어서는 더해주진 못할 망정 받은 금액의 반밖에 안 되는 100만 원을 주더라고요. 형이라고 하나 있는 사람이 따로 선물도 안 챙겨주니 사돈 보기가 너무 민망했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돈 욕심을 부리니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불법적인 다단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돈 욕심이 많은 두 부부가 일확천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홀라당 넘어간 것 같았어요. 친척 어른 중 한 분께 전화가 와서 첫째가 판 온열 매트가 고장이 났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하는 통에 알게 됐죠. 알고 보니 저희 부부 몰래 집안에 온 친척들에게 이상한 의료기기를 팔아왔더군요. 그 일로 남편은 노발대발했고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네가 정신이 있는 놈이야, 없는 놈이야? 잘 다니던 직장을 어쩌고 다단계를 해? 다단계가 아니라 사업이에요. 제가 이걸로 벌써 얼마나 벌었는 줄 아세요? 월급 따위는 될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게 다단계니까 그러는 거야. 처음에는 그렇게 돈을 조금씩 벌게 해주다가 나중에 홀랑 벗겨먹고 빚까지 지게 만드는 거라고. 젊은 놈이 그렇게 세상 물정을 몰라? 어머 아버님,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거기 사장님이랑 저희랑 얼마나 친한데요. 가족 같은 사이에 사기를 치겠어요? 아버지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지켜보긴 하세요. 제가 돈 많이 벌어서 두 분 호강시켜 드릴 테니까요. 아이고 답답한 놈아.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근데 네가 대체 무슨 돈이 있다고 다단계를 시작한 거야? 그거 자기 돈으로 물건 떼다가 시작하는 거 아니냐? 너 사채 같은 거 끌어다 쓰는 거야? 제가 미쳤다고 사채를 써요. 왜 그거 있잖아요. 저 결혼할 때 집 사라고 보태주신 돈. 아이 넌 미쳤냐?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 돈을 써? 그러다가 망하면 어디에서 살려고? 망할 일 절대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렇게 일확천금 벌려다가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거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하냐? 돈 욕심 부리지 말고 성실하게 일해서 차곡차곡 모아야 한다고. 너는 왜 그렇게 평생을 한심하게 사냐? 제가 괜히 그래요? 아버지가 저한테 해준 게 없으시니 저라도 뭐 좀 해보려고 이러는 거잖아요. 저도 남들처럼 아버지한테 건물 물려받고 땅 물려받고 했으면 이런 고생 안 해요. 이놈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너 같은 아들 필요 없으니까 당장 꺼져. 남편은 이참에 아예 연을 끊자며 첫째 아들을 쫓아냈어요. 제가 잘 풀어보려고 했지만 첫째 아들도 화가 났는지 연락을 받지 않더라고요. 답답해서 집에 찾아가 봤더니 이사 간 지 오래라고 하더군요. 정말 집까지 다 빼서 다단계에 갖다 바친 모양이었어요. 며느리까지 연락을 안 받는 게 아들 쪽에서도 부모와 연을 끊을 마음인 것 같아 속상했습니다. 그래도 천륜이 쉽게 끊어지나요? 저는 시간이 흐르면 둘 다 마음이 풀리겠지 하며 기다렸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 작은 아들을 통해 큰아들이 며느리와 이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청천벽력 같았지만 큰며느리 성정을 생각하면 이혼한 게 차라리 다행이다 싶었죠. 둘째 아들한테는 돈 빌려달라고 연락이 몇 번 왔었다는데 이혼하고 힘들 텐데도 저한테는 연락 한 번 하지 않더라고요. 서운하고 속상했지만 걱정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시장을 다녀오는데 검은 양복을 입은 무섭게 생긴 남자가 저희 집 앞을 서성이고 있더군요. 저희 큰아들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빨리 나오라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생각하는데 남편이 차에서 나오지 말라고 한 뒤 혼자 나갔습니다. 집 앞에서 둘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남자가 남편에게 화를 내는 것 같더군요. 남편은 죄 지은 사람처럼 한참 젊은 그 남자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고요.
지켜보는 내내 너무 무서워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이야기하던 남자가 돌아갔어요. 남편 얼굴이 몇 분 사이에 흑빛이 되었더라고요. 무슨 큰일이 생긴 게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말없이 장바구니를 챙겨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답답한 저는 남편을 따라다니며 계속 대답하라고 재촉했죠. 하지만 집에 들어온 남편은 말없이 술만 연거푸 마시더군요. 머릿속으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혹시 우리 몰래 사채를 썼나? 아니면 혹시 바람 피우다가 그 집 남편한테 들키기라도 한 건가? 아니면 혹시 사람이라도 해쳐서 경찰에 쫓기고 있나?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술에 취한 남편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열심히 키운다고 키웠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우리가 자식을 너무 잘못 키운 것 같아. 아유, 답답해 죽겠네. 무슨 일인지 속 시원히 이야기를 좀 해봐. 첫째 아들 친구 녀석이 죽겠다고 약을 먹었다네.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친구 누구? 고등학교 동창이래. 원래 중국집을 하고 있었는데 큰아들이 찾아가서 다단계 같이 하자고 꼬셨대. 자기가 돈 이만큼이나 벌었다고 보여주면서 거기에 넘어가서 같이 다단계를 시작한 거지. 설마. 그러다가 집도 넘어가고 가게도 넘어가게 됐는데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큰아들이 그쪽에다가 연락도 없이 잠수를 탔나 봐. 그래서 말도 안 돼. 그럼 그 남자는 누구야? 그 친구 형이래. 양심이 있으면 큰아들 데려와서 석고대죄라도 하라고. 우리도 연락 끊겨서 소식도 모르고 산다고 했더니 날 불쌍한 눈으로 보고 가더라고. 자식 똑바로 키우라면서 말이야. 어떡하면 좋아. 그 친구는 괜찮대? 병원에 입원했는데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대. 우리 자식이 사람을 죽일 뻔한 거야. 큰아들이 자기 돈만 날린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나중엔 업자놈들과 한편이 돼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모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아들 때문에 생긴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라는 소식을 듣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첫째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큰 사고를 친 걸까요? 그리고 사고 쳐놓고 수습은커녕 대체 어디로 꽁꽁 숨어버린 걸까요? 그 후로도 연락이 되지 않는 큰아들 때문에 저는 가슴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희 가정에 더 큰 불행이 찾아왔거든요. 그 후 첫째 아들의 생사도 알지 못한 채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제 마음이 타다 못해 제가 된 건 말할 것도 없죠. 큰애가 너무 보고 싶고 그러면서도 너무 원망스럽고 속상한 마음에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작은 아들이 엄마가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며 병원에 가자고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진짜 병원에 갈 사람은 제가 아니었더군요. 그 무렵 저희 집안에 너무도 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늘 건강하던 저희 남편이 암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것도 조기 발견이 어려워 생존율이 아주 낮다는 췌장암의 말이죠. 아무 증상이 없다 보니 저희가 발견했을 때는 너무 늦은 뒤였어요. 건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말기암 환자가 될 수도 있는 거더군요. 엎친 데 덮친다고 하더니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괜찮다며 씩씩하게 저를 위로해주던 남편도 수술에 항암 치료까지 받아보니 점점 약해지더라고요. 어느 날은 남편이 첫째 아들이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죽기 전에 꼭 만나서 아들과 화해하고 싶다고요. 저는 둘째 아들을 불러 형을 찾아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둘째는 저희 몰래 형과 연락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작은 아들도 큰 아들과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희망까지 사라져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건 아닐까 고민하던 때 더 큰 불행이 닥쳤어요. 남편이 항암 치료에 실패한 후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졌거든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평생 착하게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 사람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실까요? 결국 남편은 병원에 입원했고 저희 모두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알았는지 첫째 아들이 병원에 나타났어요. 큰아들은 헬쓱해진 남편의 모습을 보고는 눈물을 쏟아내더라고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진작 왔어야 하는데 아버지 소식을 너무 늦게 알았어요. 아니다. 나도 잘한 거 하나 없어. 그때 너한테 말을 너무 심하게 한 게 두고두고 마음에 걸렸다.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건데 제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인 거잖아요. 아버지 말씀 다 맞았는데 제가 괜히 고집을 부렸어요.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 그러니까 빨리 자리 털고 일어나세요. 제가 앞으로는 정말 두 분께 효도하며 살게요.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까 고맙구나. 그동안 너도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지냈어? 사실은 그동안 원양어선을 탔어요. 저 때문에 피해본 다른 다단계 피해자들한테 이제라도 빚을 갚으려고요. 잘 생각했다. 잘못을 했어도 반성하고 달라지려고 노력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어. 네가 달라진 모습을 보고 갈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구나. 가다니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 이제야 철들었는데 제가 효도하는 거 한 번이라도 보고 가셔야죠. 네가 이렇게 무사히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효도야. 내가 떠나면 네 엄마와 동생을 잘 부탁한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남편은 큰아들을 만나기 위해 간신히 버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눈물의 화해를 하고 난 뒤 일주일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동안 아들 걱정에 차마 눈을 못 감고 있었던 거죠. 저는 남편의 장례식 준비에 손님 치르는 일까지 정신이 없어서 슬퍼할 겨를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혼자가 되니 그제야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결국 몸져 눕게 되었어요. 그런 저를 돌보겠다고 작은 아들 내외가 밤낮으로 저희 집을 찾아왔죠. 그 아이들도 힘들 텐데 저 때문에 괜히 고생하는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큰아들이 말도 없이 저희 집을 찾아왔더군요. 작은 며느리가 방에서 저에게 죽을 먹여주고 있는데 거실에서 큰 소리가 나는 바람에 알았어요. 작은 아들과 큰아들이 언성을 높여가며 싸우고 있었거든요. 저는 놀라서 며느리의 부축을 받아 밖으로 나가보았어요. 두 아들은 당장이라도 서로 멱살을 잡을 듯한 기세더군요. 솔직히 말해봐. 형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미워했잖아. 아버지 돌아가셔서 지금 좋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타난 것도 아버지 유산 노리고 그런 거라는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내가 괜히 그런 소리를 해? 형, 이미 사기꾼이잖아. 사기꾼이라니. 형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내가 틀린 말 했어?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형 때문에 하도 마음 고생하셔서 그런 거야. 우리 집안 이렇게 된 거 전부 다 형 때문이라고. 그래, 나쁜 건 다 나 때문이지. 내가 죽일 놈이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나한테 엄마랑 너를 잘 부탁한다고 하고 가셨어. 그래서 나는 그 약속을 지킬 거야. 거짓말. 아버지 유산 받으려고 온 거 아니야?
돈 생기면 또 다단계나 하려고 그런 거잖아. 절대 그런 일 없어. 네가 날 못 믿겠으면 내 몫의 유산은 다 어머니한테 드릴게. 나는 한 푼도 가져가지 않을 거야. 아들은 정말 자기 몫의 유산을 포기해서 저에게 오도록 했습니다. 저는 필요 없다고 거부했지만 작은 아들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군요. 형한테 돈이 생기면 또 무슨 나쁜 짓을 할지 모른다면서 말이에요. 또 다단계를 하거나 도박에 빠져서 돈을 다 날릴지도 모른다는 말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큰아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다시 돌려줄 생각이었죠. 그런데 큰아들은 그 후로 돈 이야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더군요. 그리고 정말로 개과천선했는지 전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큰아들과 다시 가까워진 저는 잃어버린 자식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아들의 노력 덕분에 저는 빨리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었어요. 너는 그동안 우리한테 연락도 없이 어디서 지낸 거야? 사실은 피해자들이 고소하겠다고 찾아오는 통에 여기저기 숨어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피해자들을 찾아가 사과하고 대신 피해금을 갚아주셨다는 걸 알게 됐고요. 어머니도 알고 계셨어요. 그랬었구나. 너희 아버지가 나한테도 말을 안 해서 몰랐어. 사실 피해자 가족 중에 한 명이 우리 집을 찾아온 적이 있거든. 그때 알게 된 너희 아버지가 내가 걱정할까봐 나 몰래 수습하고 다니셨나 보다. 저도 뒤늦게 알게 돼서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저는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가 저를 안 도와주신다고 원망하기만 했거든요. 아버지도 저를 미워하실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너를 왜 미워해? 무뚝뚝해서 티를 못 내 그렇지 널 항상 사랑하셨어. 네가 첫째니까 믿음과 기대가 커서 널 엄격하게 훈육하신 거야. 이제는 아버지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남은 빚을 다 갚으려고 원양어선을 탄 거예요. 힘들긴 하지만 원양어선을 타고 한번 나갔다 오면 큰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랬구나. 우리 아들 정말 고생 많았겠네. 뱃일은 무척 험하다던데 어디 다친 데는 없니? 네, 저는 괜찮아요. 근데 배를 타고 있느라 아버지 소식을 너무 늦게 알아버렸어요. 더 빨리 찾아뵀어야 했는데, 그러면 아버지께서 병에 걸리지 않으셨을지도 모르는데, 지금은 그게 너무 후회가 돼요. 큰아들은 아버지가 자기 때문에 암에 걸리신 게 분명하다며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죄책감이 너무 커서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자신을 원망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아들을 위로하며 네가 잘 사는 게 아버지를 기리는 일이라고 말해주었죠. 그 후 큰아들은 장사를 시작해서 착실하게 살았습니다. 다시 재혼할 생각이라며 새로 만나는 여자친구도 소개시켜주더군요. 지난번 며느리 같은 사람일까봐 걱정하며 만났는데 다행히 참하고 좋은 아가씨였습니다. 욕심은커녕 베풀기를 좋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주기적으로 보육원과 유기견 센터를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요즘은 저희 아들까지 같이 데려간대요. 큰아들이 봉사를 다니면서 자기가 얼마나 복받은 삶을 살았었는지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님께 불평만 해왔다면서 말이에요. 착한 아가씨를 만나 좋은 영향을 많이 받은 덕분에 큰아들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흐뭇하게 보며 둘이 빨리 결혼하게 되기를 바랬죠. 하늘에 있는 남편이 굽어 살펴준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지난번 싸운 일을 풀지 못해 아직 대면대면 했거든요. 둘 다 제 걱정을 하며 저희 집을 자주 찾아왔는데
큰아들이 있을 때는 작은아들이 아예 발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형을 조심하라며 아직 완전히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동안 원양어선을 탔다는 말도 수상하고 데려온 여자친구도 너무 완벽한 게 수상하다고요. 원래 사기꾼들은 다 거짓말을 잘한다며 큰아들 말을 철석같이 믿는 저를 답답해했어요. 형이 다시 찾아온 건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라고 저를 만날 때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죠. 그랬으면 큰아들이 남편의 유산을 저한테 다 넘겼을 리가 없잖아요. 제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둘째는 형이 더 큰 한탕을 하려고 저를 속이는 거라고만 생각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첫째가 사고친 일로 둘째의 마음의 상처가 커서 그런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일로 충격이 커서 혼자 남은 저를 지켜야 한다는 보호 본능이 강해져 그런 것 같기도 했고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풀고 다시 원래처럼 사이가 좋아질 거라 기대했는데 얼마 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제 바람은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남편이 먼저 떠나고 혼자 된 지 2년 정도가 흘렀을 때였어요. 그동안 예쁘게 잘 만나고 있던 첫째 아들과 여자친구가 곧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척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2년 동안 봐오면서 착하고 밝은 큰아들의 여자친구가 더욱 마음에 들었거든요. 큰아들이 여자친구와 제대로 인사를 드리겠다며 저희 집에 찾아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며느리 될 아이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상견례나 다름없는 자리였죠. 그래서 저는 둘째 아들 내외에게 꼭 와달라고 간청했어요. 하지만 형에게 아직 마음이 풀리지 않은 둘째 아들은 이를 한사코 거부했습니다. 자기는 이제 형이 없다는 심한 말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둘 사이의 앙금이 생각보다 더 심각하더군요. 저는 어쩔 수 없이 혼자서 큰아이의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살아온 이야기를 쭉 나누는데 부모를 일찍 잃어 고생을 많이 하고 자랐더군요. 힘들었을 텐데도 잘 이겨내고 훌륭하게 자라주어서 제가 다 기특했어요. 예전부터 딸을 원했다고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친정엄마처럼 잘 해주마 약속했죠. 그렇게 큰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부부가 신혼여행을 마치고 온 지 얼마 안 되어 할 말이 있다며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남편이 죽고 혼자 남은 제가 걱정된다며 자기들 집으로 와서 같이 살자는 거였어요. 제가 아프거나 힘들어도 자식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말을 잘 안 하는 성격이니 혼자 두기 걱정된다고요. 두 아이의 마음이 참 고마웠지만 저는 바로 거절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시집살이가 어디 쉽나요? 저도 신혼 초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어른이랑 함께 사는 건 아무리 잘해주셔도 불편하고 눈치도 많이 보여서 힘들잖아요. 저는 부끄러워서 방귀도 잘 못 뀌고 살다가 병날 뻔 했었거든요. 제가 계속 거절하자 두 아이는 다시 생각해 보시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은 둘째 아들 내외가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반찬과 건강식품을 바리바리 싸들고 말이죠. 둘째 아들 부부는 항상 그렇게 다정하게 저를 잘 챙겼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후식으로 과일을 먹다가 제가 무심코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네 형이 결혼하더니 철들었는지 날 모시고 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둘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노발대발하며 큰아들에게 당장 오라는 전화를 하더라고요. 근처에 사는 큰아들이 곧 저희 집에 왔습니다. 그러자 작은아들이 다짜고짜 화를 내더군요. 형, 미쳤어? 형이 엄마를 왜 모시고 살아? 아버지가 형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엄마한테 또 무슨 짓을 하려고?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아버지가 왜 형 때문에 돌아가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아버지 원래 건강하셨는데 형 아니면 암 같은 거 걸릴 일도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거라.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도 네 형 걱정만 하다가 가셨는데 네가 이러는 거야말로 아버지한테 불효야. 그래서 제가 더 화나는 거예요. 평생 불효만 하던 아들 뭐가 좋다고. 아버지도 엄마도 그저 형. 부모님 옆에서 두 분 챙겼던 건 언제나 저였어요. 그래, 내가 죄인이야. 너한테도 어머니한테도 잘못한 게 너무 많지. 그래서 이제라도 너랑 어머니한테 잘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게 더 이상하다고. 사람이 변해도 너무 변했잖아. 나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니까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어. 앞으로는 정말 제대로 살 거야. 형 사기꾼인데 그 말을 어떻게 믿어?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던데. 설마 엄마 돈까지 노리는 거야? 같이 살면서 엄마 돈 야금야금 빼돌리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네 형은 그런 사람 아니야. 옛날 일을 후회하고 다시 잘 살아보려고 하잖니. 빚 갚으려고 그 힘든 원양어선까지 탔대. 네 형이. 원양어선 탄 거 엄마가 보셨어요? 증거도 없는데 거짓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네가 날 못 믿는 것도 당연해. 앞으로 내가 살면서 달라진 모습 보여준다니까. 내가 네 형인데 그 정도 기회도 못 줘? 사기꾼들이 원래 말은 번드르르하게 잘하더라고. 지금까지 형한테 사기당한 사람이 몇 명인데 엄마한테는 안 그런다는 보장 있냐? 나는 형 말 절대로 안 믿어. 내가 엄마 지킬 거야. 제가 중간에서 말리려고 애썼지만 둘째에게는 말이 통하지 않더군요. 결국 두 아들은 서로 심한 말로 상처만 준 채 떠나버렸습니다.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자식들 사이에 감정의 골이 이렇게나 깊은 줄은 몰랐어요. 이게 다 제 잘못인 것만 같아서 가슴이 무너지더군요. 그런데 며칠 후 작은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곤 다짜고짜 형 집에 가지 말고 자기가 모시고 살 테니 차라리 자기 집으로 가자고 말하더라고요. 싫어할 줄 알았던 작은 며느리도 옆에서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며 남편 말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합가 제안에 속으로 무척 놀랐지만 이번에도 바로 거절했어요. 함께 살면서 아들 내외를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작은 며느리가 저를 끈질기게 설득하더라고요. 사실은 얼마 전에 저희 친정엄마가 집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어머, 사부인 괜찮으시니? 네, 다행히 아버지가 바로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빈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을 겪어보니 집에 어머님 혼자 계시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남편 설득한 거예요. 사부인이 괜찮으시다니 정말 다행이구나. 그래도 나는 아직 건강하고 또 너희도 집에 자주 들르지 않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지금은 괜찮으셔도 사실 어디가 편찮으셔도 이상하지 않을 연세세요. 저희가 옆에 있으면 어머님도 든든하고 좋으시잖아요. 저는 어머님 혼자 계시다가 잘못되시기라도 하면 죄책감에 못 살 것 같아요. 내가 있으면 너희가 불편하잖아. 가족인데 뭐가 불편해요. 저는 어머님도 저희 친정엄마랑 똑같다고 생각하는걸요. 너, 내가 너희 형이랑 못 살게 하려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는 거지? 사실 그런 마음도 있긴 해요. 형이 엄마 모시고 살려고 하는 거 뭔가 뒤구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엄마한테 사기치려고 하는 게 분명하니까 나 절대 그 꼴 못 봐요. 근데 그게 아니어도 나는 엄마 혼자 계신 게 계속 걱정이긴 했어요. 둘째 내외가 계속 설득하는 통에 저도 모르게 조금 혹하더군요.
자식도 아니고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같이 살자고 하는 건 절대 빈말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둘째 며느리와 저는 오래 알고 지내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을 정도로 사이가 좋기도 했고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합가를 생각하면 가장 걸리는 게 바로 집이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계속 쓸고 닦고 해줘야 집이 망가지지 않는 건데 제가 떠나면 빈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했더니 둘째는 이 집을 팔고 자기 집에 들어와 살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집을 절대 팔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은 남편이 평생을 일해서 모은 돈으로 사준 제 집이었거든요. 남편이 그동안 함께 해줘서 고맙다며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선물해준 집이었어요. 제 명의로 된 집을 처음 가져봐서 그때 얼마나 떨리고 벅차던지 그 기분이 지금도 잊히지가 않아요. 집이 제 명의라 남편은 저한테 얹혀 사는 거라고 농담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 추억이 깃든 곳이기 때문에 저는 죽을 때까지 이곳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집은 절대 팔 수 없다고 말했어요. 너희 아버지 선물이니 죽어도 여기서 죽을 거라고요. 제 뜻이 강경하자 둘째 아들이 한숨을 쉬더니 고백하더라고요. 사실 자기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알아보는 중인데 자금이 부족하다는 거였죠. 그래서 제 집을 팔아 그 돈을 빌려줬으면 한다는 거예요. 작은 아들은 공기업에 오래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이라 은퇴할 때까지 평생 다니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사업이라니. 알고 보니 사돈댁에서 추천해준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처형네와 함께 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장인어른이 잘 아는 분야라 절대 실패하지 않을 사업이라면서 말이에요. 제가 계속 고민하자 작은 아들은 사실 형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형이 갑자기 나타나서 제 환심을 사려고 애쓰는 걸 보니까 걱정이 된다고 재산을 다 가져가려고 수쓰는 걸지도 모르니 엄마가 집을 팔았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겠다면서 말이에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지 말라고 혼을 냈어요. 하지만 계속되는 설득에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한 뒤 아들과 며느리를 돌려보냈죠. 마음 같아선 절대 집을 팔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작은 애가 오죽하면 저한테까지 돈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늘 착하고 다정한 둘째는 저한테 아쉬운 소리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엄마가 걱정할까봐 좋은 것만 보여주려 애쓰던 아이였으니까요. 그래서 고민했는데 그러는 며칠 동안 작은 며느리는 매일같이 전화해서 같이 살자며 저를 재촉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는 공인중개사 지인을 집으로 불렀어요. 아직 결정하지 못했지만 일단 집의 시세라도 알아볼까 했던 거였죠. 제가 집을 내놓을지도 모른다고 했더니 지인이 반색을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 동네 집값이 많이 올라서 지금 팔면 큰 이익을 볼 거라면서 말이죠. 공인중개사가 저희 집을 살펴보고 있는데 큰아들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저희 집 사진을 찍고 있는 공인중개사를 보고는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할 수 없이 둘째가 집을 팔아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첫째가 말도 안 된다고 화를 내더니 공인중개사를 쫓아내듯 내보냈습니다. 그리곤 제 전화로 둘째에게 전화를 걸어 둘째를 집으로 부르더라고요. 잠시 후 퇴근한 둘째 아들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가 집을 팔든 말든 형이 대체 무슨 상관이야? 걱정이 되니까 그렇지. 너 그 사업이라는 거 믿을 만한 거야? 내가 사업한다고 설치다가 어떤 꼴 됐는지 보고도 사업을 할 생각을 해? 내가 형이랑 같아? 나는 형처럼 멍청하지 않아. 장인어른이 알아봐 주신 거라 믿을 만하다고.
원래 다 믿을 만한 사람한테 속는 거야. 사기나 치며 산 사람이 사업에 대해 뭘 안다고 훈수야? 내가 직접 당해봤으니까 잘 알지. 확실하지도 않은 일에 네 돈도 모자라서 어머니 돈까지 끌어다 쓸 생각하지 마. 제발 그만해라. 내가 죽기 전까지 이 집 절대 안 팔고 아무한테도 안 주련다. 됐지? 이제 그만들 싸워. 제가 단호하게 말하며 화를 내자 두 아들은 결국 알겠다고 하며 물러섰습니다. 작은 아들은 자기가 말을 잘못 꺼낸 것 같다며 저에게 사과하고 돌아갔어요. 그 집이 저한테 어떤 의미인지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으니 집은 그냥 두고 몸만 들어오시라고요. 큰아들은 어머니 앞에서 큰 소리 내어 죄송하다고 하며 돌아갔습니다. 이걸로 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돈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거더군요. 결국 저희 가족은 돈 때문에, 아니 돈 욕심 때문에 결국 사달이 나고야 말았어요. 그 일 이후로 1년 정도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 생일이었는데 둘째 아들이 여행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바닷가에 가서 제가 좋아하는 회도 먹고 기분 전환도 하고 오자고요. 저는 아들의 마음 씀씀이가 고마웠지만 그래도 여행이 썩 내키지 않았어요. 남편이 떠난 날이 제 생일 일주일 전이었기 때문에 그맘때쯤이면 저는 항상 우울해졌거든요. 그래서 같이 있는 아들까지 우울하게 만들까봐 걱정이 됐던 거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둘째 아들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여행을 계획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혼자 우울하게 계시는 게 걱정된다고 같이 여행을 가면 기분이 나아질 거라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여행 코스도 남편 고향인 남해바다를 본 후 다음날 남편 납골당을 들릴 수 있게 짰다고요. 그럼 며느리도 같이 가자고 했더니 저랑 단둘이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다정하게 웃더군요. 그렇게 늘 저를 위해주는 착한 아들이기에 저는 그 제안을 승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기분이 좋아 보이자 저는 조심스럽게 첫째 아들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둘째는 그때까지도 여전히 자기 형을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언제 저에게 사기를 치며 제 돈을 뜯어가려 할지 모른다면서 말이에요. 길에서 건달 같은 사람과 어울리는 걸 봤다며 또 사기치고 다니는 건 아니냐는 이야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동안은 첫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제 생일이니까 용기를 내서 첫째도 여행을 함께 가면 좋겠다고 그게 제 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참에 둘을 화해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둘째는 단칼에 거절하더라고요. 제가 몰래 부르기라도 할까봐 걱정됐는지 형을 부르면 자기도 안 가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결국 저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며칠 후 둘째와 함께 여행을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여행이라 그런지 저도 설레더군요. 예쁜 원피스에 꽃무늬 모자도 쓰고 여행길에 올랐어요. 둘째는 그동안 못했던 효도를 오늘 다 하겠다며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식당에서는 제 아버지처럼 저 앉으라고 장난스럽게 의자도 빼주더라고요. 예전에 남편이 그럴 때마다 닭살이라고 자식들이 많이 놀렸었거든요. 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니 우울함은 싹 없어지고 정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들의 팔짱을 끼고 다니며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고 예쁜 바다도 구경했어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하루였죠. 여행의 첫날을 마치고 펜션을 찾아가는 길이었어요. 어두운 밤길을 운전해 가는데 인적 드문 시골길이더라고요. 펜션은커녕 여관이라도 하나 있을까 싶은 깡시골 말이에요. 길을 잘못 든 거 아니야? 이런 시골에 펜션이 있어? 펜션 아니고 친구 집에 가는 길이에요. 여기 사는 친구가 있는데 근처 온 김에 얼굴 좀 보려고요. 그 집에서 오늘 하루 묵고 가기로 했어요. 그래? 젊은 사람이
이런 시골에 산다니 신기하구나. 밤길이 어두운데 내비게이션은 안 찍어도 되니? 네, 제가 아는 곳이라 잘 갈 수 있으니까 걱정 말고 좀 주무세요. 주무실 시간 한참 지났잖아요. 위험한 밤운전을 하는 아들이 걱정됐지만 저는 평소 일찍 자는 터라 졸려서 잠이 꾸벅꾸벅 왔습니다. 그렇게 저도 모르게 까무룩 잠이 들었더군요. 잠시 후 아들이 흔들어 깨우는 소리에 일어나 보니 저희 차는 웬 산속 무너져가는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런 곳에 아들 친구가 산다니 참 신기했죠. 들어가 보니 집은 거의 폐가 수준이었어요. 이런 곳에 사람이 산다는 게 신기해서 저는 여기가 친구 집이 맞냐고 물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사람이 살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일이 일어났어요. 미안하다고 속삭이던 작은 아들이 제가 무슨 일인지 알아차릴 틈도 주지 않고 저를 방 안으로 밀어버렸거든요. 거칠게 밀려난 바람에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머리가 멍해져 있는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놀라서 벌떡 일어나 문으로 다가갔어요. 장난치지 말라며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찰그락거리는 쇠사슬 소리 같은 게 나더라고요. 아들이 문을 잠근 걸로도 모자라서 쇠사슬로 문을 열지 못하게 묶고 있는 거였어요. 그 순간 소름이 쫙 끼치면서 온몸이 떨리더군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사태를 파악하지 못한 저는 장난 그만치고 빨리 문 열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아들이 괴상한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부정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의 간절한 외침에도 둘째는 대답이 없었고 잠시 후 차가 떠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들이 저를 빈 폐가에 가둬두고 떠나버린 거예요. 멍하니 있던 저는 주머니를 뒤져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이 없더군요. 차에 탔을 때 아들이 배터리가 떨어졌다며 제 핸드폰을 빌려갔다가 돌려주지 않은 게 떠올랐어요.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나갈 곳이 없나 찾았습니다. 하지만 문은 아들이 잠궈놓은 곳 하나뿐이었어요. 다행히 창문이 있길래 힘겹게 열었더니 방범 창살이 달려있더군요. 만져보니 폐가에 어울리지 않는 새 것이었어요. 아들이 나를 여기서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달아뒀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더군요. 그제야 장난이 아니라는 게 확 실감이 났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이, 제가 제 속으로 낳고 키운 제 아들이, 내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다 싶게 사랑했던 둘째 아들이 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4일을 갇혀 있었습니다. 마실 물은 없는데 매일 눈물이 마르지 않고 쏟아져 내리니 탈진 상태였죠. 살려달라고 소리를 계속 질러서 목도 다 나가버렸고요. 하지만 깊은 산속에 있는 폐가라 지나가는 사람 한 명 없더군요. 그때까지도 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어요. 설마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는 생각과 이건 꿈일 거라는 생각도 계속 들었죠. 그 상황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나중에는 내가 아들에게 무슨 큰 잘못을 했을 거라며 저 스스로를 원망하기도 했어요. 4일째 되는 날 잠이 들었던 저는 꿈속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이 저를 내려다보며 한참을 울더군요. 너무 슬퍼서 꿈에서 깨어난 저는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순간 제가 환청을 듣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니 찻소리와 함께 누군가 시끄럽게 들어오는 소리가 분명히 들리더라고요. 바로 첫째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첫째 아들이 다급한 목소리로 저를 찾고 있더군요. 4일 동안 물 한 모금 못 마셔 힘이 없던 저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여기 있다고 외쳤어요. 문을 부수는 소리가 들리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의 형체가 얼핏 보이더니 제가 깜무룩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잃고 만 거죠. 눈을 떠보니 병원이더군요. 덩치가 산만한 큰아들이 저를 내려다보며 아이처럼 엉엉 울고 있었어요. 저도 첫째를 안고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를 어떻게 찾은 거야? 사실은 제가 어머니 핸드폰에 위치 추적 어플을 깔아두었거든요. 집을 팔아 사업 자금을 대달라는 소리를 한 후로 둘째가 조금 수상했거든요. 저를 악착같이 의심하는 것도 너무 이상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 몰래 어머니를 모셔갈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건데. 내가 없어진 건 어떻게 알았어? 여행에서 돌아오시기로 한 날 어머니한테 연락이 안 돼서 둘째한테 물어봤어요. 둘째는 같이 남해 여행 갔다 온 후에 어머니 혼자 따로 여행을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운전도 못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싫어하는 분이 무슨 혼자 여행이에요. 그때서야 위치 추적 어플이 생각나서 확인해봤죠. 그럼 내 위치가 거기 나온 거야? 네가 그런 걸 깔아둬서 정말 천만다행이구나. 정확한 위치는 아니고 핸드폰이 꺼진 위치만 뜨더라고요. 웬 산 입구가 나오는데 밤중에 어머니 혼자 으슥한 산에 가실 리 없잖아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실종 신고를 했는데 그때는 하루밖에 안 지나서 경찰도 도와줄 수 없다더군요. 그래서 저 혼자 산 주변을 4일 동안 뒤지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겨우 그 폐가를 발견한 거고요. 나 때문에 네가 고생이 심했겠구나. 그새 살이 쏙 빠졌네. 어머니가 저보다 훨씬 더 고생하셨잖아요. 제가 더 빨리 찾았어야 하는데 정말 죄송해요. 저는 다시 한번 큰아들을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뒤늦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묻는 아들의 말에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이 일이 알려지면 둘째 아들이 감옥에 가게 될 텐데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는 호되게 혼내고 가르치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둘째가 이번에 한 일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는 잘못이었습니다. 자기 부모까지 죽이려 한 사람이 무슨 일인데 못하겠습니까? 앞으로 다시는 다른 사람을 해치지 못하도록 저는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둘째가 저를 그 폐가에 가두고 가버렸다고요. 첫째는 처음에는 제 말을 믿지 못하고 멍해지더군요. 제가 그냥 실종됐다고만 생각했지 둘째가 이런 일을 벌였으리라곤 상상도 못한 거죠.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첫째는 분노로 치를 떨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둘째 아들을 잡으러 갔는데 둘째는 그곳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아니 아예 그 집이 둘째네 집도 아니었습니다. 경찰 수사 끝에 둘째네가 코인 투자를 하다가 집을 날리고 3억이 넘는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둘째 아들과 며느리 앞으로 은행빚과 사채빚이 잔뜩 있더군요. 충격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 힘들다는 소리조차 한 번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한테 집 팔고 사업자금 대달라는 이야기를 꺼냈을 때 이미 빚더미에 앉아있던 거였어요. 사채업자들의 빚독촉이 심해지니 제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빚을 갚으려 했던 거더라고요. 그게 안 통하니 결국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하게 된 거였죠. 저를 죽여서 유산을 받아 빚을 갚으려고 말이에요. 며칠 후 친구 집에 숨어있던 둘째 아들이 경찰들에게 잡혀왔습니다. 경찰서로 찾아가니 둘째 아들이 저에게 눈물로 용서를 빌더군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그래, 나는 네 어머니지. 그런데 어떻게 자식인 네가 어미인 날 죽이려고 할 수가 있니? 제가 돈 때문에 미쳐서 잠깐 눈이 확 돌았던 거예요.
잠깐 실수했던 거지. 절대로 진심이 아니었어. 나는 거기서 널 4일 동안 기다렸어. 물 한 모금 못 마셔서 숨이 꿀깍 넘어갈 것 같은 상황에도 네가 돌아오기를 실수였다고, 잠시 잘못 생각했다고, 후회한다며 돌아와서 날 안아줄 거라고 믿으면서 기다렸다. 만약 네가 돌아왔으면 난 널 용서했을 거야. 하지만 넌 4일 동안 돌아오지도 않더구나. 그런데 그게 실수라고? 그건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엄마가 진작 집 팔아서 돈 해주셨으면 이런 일 없잖아요. 아들보다도 그깟 집이 더 중요해요? 네가 솔직하게 도움을 청했으면 난 어떻게든 널 도울 방법을 찾았을 거야. 그런데 그깟 자존심이 뭐라고. 어미한테 그런 말도 못해서 일을 이렇게 만들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런 짓을 해놓고 뻔뻔하게 감히 용서를 해달라고? 그리고 어머니가 너를 용서해도 소용없어. 네가 저지른 죄는 고작 경범죄 같은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려고 한 큰 죄라고. 너는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있게 될 거야. 거기서 반성하면서 제발 정신 차리고 새 인간이 되길 바란다. 나는 아직은 널 용서하지 못한다. 죄값 치르고 제대로 반성해. 네가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거 하나야. 유치장으로 끌려 들어가는 둘째 아들을 보는데 후회와 비탄으로 가슴속에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절대 티내지 않고 눈물을 참았어요. 제가 여기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둘째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들이 미운 마음도 컸지만 제가 그동안 자식을 잘못 키운 것 같아 후회되는 마음도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아들을 위한 거라는 생각으로 이를 꽉 물고 눈물을 참았어요. 그렇게 저는 자식을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몇 년이 흐른 지금 둘째 아들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면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아이를 온전히 용서하지 못했거든요. 아들이 출소하기 전까지 용서할 수 있을지 없을지 계속 고민해 보려고요. 그리고 저는 첫째 아들 부부와 귀여운 손자와 함께 살고 있어요. 둘째 일을 겪으면서 받은 충격과 스트레스로 제가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큰아들과 며느리가 제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며 저를 보살펴주게 됐죠. 괜찮다며 한사코 거절했지만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는 자식들에게 조금 기대기로 했습니다. 신이 저에게 주신 불행이 너무 컸다고 여겨서 이제부터는 조금 봐주시기로 한 걸까요? 어쨌든 그 뒤로는 제 인생에 좋은 일만 생겼습니다. 먼저 큰아들이 달라졌다고 했던 말은 정말이었어요. 저에게 어찌나 잘해주는지 큰아들 부부는 효자 효부라고 동네에 칭찬이 자자합니다. 큰아들 내외와 합가를 한 후로 제 건강도 다시 좋아졌고요. 그리고 아들이 하던 장사는 한 연예인이 맛집이라고 소개한 뒤로 유명해져서 이젠 체인점까지 낼 정도로 성공했어요. 이듬해 며느리가 임신을 해서 귀여운 손자까지 생겼습니다. 저는 손자 자라는 걸 보는 재미에 하루하루 즐겁게 살고 있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그런 일을 당하고 한동안은 세상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아무도 믿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남은 가족들의 사랑과 노력 덕분에 이제는 모두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간 불행에 지지 않고 앞으로도 더 힘내서 살아보려고요. 제가 불행하면 제 곁에 가족들까지 불행해질 테니까요. 다들 어떤 고난에도 굴복하지 말고 소중한 사람들을 잘 지키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